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받은 송정권입니다. 예, 봉사자 여러분들은 몸매가 S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절구통 라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할까를 사실 참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몇 년부터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시면서 궁금하고 심심하고 해서 이래저래 공부하신 관록이 꽤 계시잖아요. 참 많이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또 무슨 얘기를 더 덧붙여 드려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어제서야 이제 오늘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잡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끝나고 나가실 적에 기분 언짢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죠. 신성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거기에 교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사실은 신성수련을 시작해서 집단상담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집단상담 전문가 자격이나 상담 관련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신성수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과 특징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신성수련을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돕는 일을 몇 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촉진자들을 키우는 과정을 또 몇 년 했었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상담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신성수련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조화된 경험학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저는 오늘 HRD의 도구로서의 신성수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원고는 사실은 신성수련 책을 내는데 제가 쓴 부분입니다. 제가 쓴 파트인데 그냥 나중에 목은 피곤한데 잠은 잘 안 올 때 읽으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지금은 그냥 덮으십시오. 저는 7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할 적에 성당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게 됐거든요. 주일학교 선생 교육을 갔는데 한 30여 명 정도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었고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수녀님이 아주 젊고 예쁘장한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 수녀님이 딱 들어오더니 하얀 복사지를 한 장씩을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면서 자 여기다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바로 이게 곧 나다 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자기의 마스코트를 그려도 되고 하여튼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30분 동안 참여자들이 희희낙낙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 사실은 미술은 미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그리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30분 동안 재미나게 그렸습니다. 그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수녀님이 싹 걷더라고요. 걷으면서 한 장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어땠겠어요? 야 실물보다 나아요. 잘 그렸네. 어쩌고 막 말들이 많아. 시끌시끌하니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글방글 웃는 그 웃음도 그대로 이신 채 그 종이를 그냥 쫙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중이 얼음처럼 얼어붙더라고요. 참여자들은 싹 얼었는데
수녀님을 계속 방글방글 웃으세요. 그러면서 또 한 장을 딱 꺼내준다. 이 그림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죠. 그러더니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구석에다 휙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건 딱 꺼내시더니 코를 팽 풀고 버리시고, 그 다음 건 바닥에 탁 내던지더니 발로 딱 잡아서 비틀어서 찢어버리세요. 제 걸 딱 들었는데 저한테 유일한 희망은 그냥 제발 그냥만 내려놔줬으면 참 고맙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코를 팽 푸시더니 갖다 버렸어요.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묻더라고요. 세상에 다친 데다 소금 뿌리는 거지 걷다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 정말 염장질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이미 파랗게 얼었고 한쪽에서는 벌써 흑흑거리고 울어요. 예. 그러면서 수녀님 미워요 그러더니 어떤 친구는 뭐 때리고 싶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종이에다 굉장한 의미를 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훼손한 건 종이 한 장이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체가 욕을 먹은 것처럼 지금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다. 종이 한 장 찢었을 때 여러분들 심정이 그럴진데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결국엔 전체적인 게 뭐냐면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제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라. 저는 대학 다닐 그 무렵까지 20여 년을 살아온 그 어떤 도덕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라는 그 문구들보다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가슴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그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떠올리면 뒤에서 이렇게 쫙 뻗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손가락질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자, 그게 바로 구조화된 경험학습이면서 사람들의 인지적 기능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정서적 기능을 건드려서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덕성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어떤 준법성 같은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도구,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심성수련의 한 종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77년 때부터 심성수련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심성수련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건 74년입니다. 그때 심성개발수련이다라는 말로 김효옥 선생이 그 말을 처음 썼어요. 그때 교육연구사였던 김효옥 선생이 제일 처음 그 말을 써서 책을 하나 내신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서 보고 그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따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81년도에 교사가 됐는데 때마침 여중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가자마자 정말 암담했어요. 제 등치 좀 보십시오. 근데 여중 1학년 애들을 딱 보니까 정말 요 앞에 자그마한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는 벌써 씨알도 굵고 아주 글래머 스타일이 딱 드러나는 정도의 학생까지 한 반에 다 섞여 있더라고요. 이 여학생들을 내가 어찌할 거나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심성수련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우리 반 전체를 학교 체육관에다 1박 2일을 채웠어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세우면서 프로그램 6개를 돌렸더니 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랬더니 옆반 데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느 반에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담임들한테 약속을 받아내고 1박 2일 대리 출강을 나갔죠. 약속이 뭐겠습니까? 네, 술 사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술과 그 안주가 풍성하게 준비되면 언제든지 1박 2일 나가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몇 년을 보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간부 수련들을 기획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심성수련은 어디서 가르치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80년대 중반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상담이라는 영역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영향을 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영역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분들이 그쪽 분들이고, 그때부터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랑 인연을 맺게 됐고, 결국엔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거기서 상무이사를 하면서 심성수련에 대한 체계를 잡고 뭐 책을 내고 하는 일들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자원봉사자들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시흥시 쪽에서 여기 평생학습센터이긴 하지만 거기서 진행하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유도숙 회장님도 뵙고 다른 분들도 만나 뵙고 왔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심성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학교에서 심성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심성수련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자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겨우 되어지는 게 2시간 정도, 뭐 이 정도밖에 하려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2시간을 그냥 평범한 프로그램으로 대충 때우느냐, 아니면 그 2시간을 아이들한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에 굉장히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전할까를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하게 될 건데, 오늘 주로 그 2시간을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을 파악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 파악하고 관찰되어진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해서, 어떤 아이들을 칭찬하고 어떤 아이들을 지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앞에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할 거고요. 한 30분 정도를 아주 간단한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장면을 저기 있는 캠코더로 찍을 겁니다. 찍어서 점심시간 전까지 쓸 비디오 피드백 자료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찍혀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1시부터 점심시간이고 2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수집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세세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줄 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만한 피드백을 던지느냐, 긍정적 피드백, 칭찬은 어떻게 던져야 좋고 부정적 피드백에 해당되는 지적은 어떻게 던져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또 둘로 쪼개서 1시간 반, 1시간 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말로서 표현해 보는 게 좋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돌아가실 때는
좀 많은 풍성한 것을 가져가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유혹의 미끼를 먼저 던지고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알다시피 중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는데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하도 오래전부터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는 신선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거든요.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수학처럼 안 생겼죠? 네, 수학은 좀 날카로워야 되고 좀 빼빼 말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교사를 하면서 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역할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99년도부터는 맑은생 심리상담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살살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역시 집사람도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둘이서 상담실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자, 인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인적 자원. 답을 써놓고 물어보는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원의 하나로 보는 것을 인적자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창의성을 극대화로 뽑아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화성을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침착성, 보수성을 끄집어내야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만도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 2만 개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적응성이 필요하고 어떤 건 굉장히 참을성을 필요로 하고 어떤 건 창의성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춘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땅에 묻어있는 광물이나 이런 것처럼 물질적 자원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영래라는 그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체계적으로 영화를 배웠느냐 상상력을 배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만들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부터 그 사람의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더 개발시켰다면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있는 그 자원의 고유성, 특유성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개발이고 이 인적자원 개발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직업의 판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고루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컴퓨터 게임 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저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도피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임 시장에 게임 하나만 잘 만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만든 리니지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에서 대한척을 근사하게 만드는데 약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연인원 약 3,0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요. 그 인원이 계속 매달려서 3년이나 걸려야 배를 한 척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큰데 사실 IMF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서 덤벼들었지만 영화 한 편에
그 모든 운동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타이타닉. 디카프리오 주인공. 타이타닉이란 영화 한 편에 전 국민이 몇 달 동안 금모으기 운동, 장롱 속에 숨어있던 금을 모아서 내놓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건 국가적 사명이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하게 교육인적 자원부가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인적 자원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안다합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야 됩니까? 엄마들이 신경 써야죠. 엄마들이 신경 써줘야 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축구 스타 베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베컴까지 갈 거 없이 우리나라의 박지성이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 시켜서 판검사 되고 의사 시켜서 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 친구는 1, 2년 안에 더 벌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개발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발견되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각각 개개인의 어떤 자원들, 개개인에게 맞는 자원들을 개발해주고 찾아줘야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나 담임교사들은 맡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교의 공동 책무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 너무 치중을 해서 바둑을 잘 두는 애를 바둑을 시키고 뛰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달리기를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코멘트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을, 그 틈새를 누가 메꿔줘야 되느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커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인풋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하나하나 발전시키고 함양시킬 수 있도록 조직화되고 계획되어진 전문적 조력 활동이 교육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교육은 설계가 되어 있고, 특성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고,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활용되어지는 교수 기법들은 크게 교육공학에서 10가지 정도의 측면을 보는데, 하나가 읽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하부터 하죠. 영이야, 철이야, 바두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요.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 경험 강의, 토의 이렇게 쭉 배우는데, 맨 끄트머리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교수기법입니다. 구조적 경험학습이고 맨 끄트머리가 비구조적 경험학습입니다. 구조적 경험학습의 어느 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 교수기법은 인간의 태도 변화에 아주 좋은 교수 방법이고, 차례대로 얘기를 하면 지식 변화에 좋은 방법을 우리는 티칭이다,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거를 행하는 사람을 티처, 교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변화에 좋은 방법을 행하는 것을 헬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행하는 사람들을 헬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도의 변화에 좋은 방법을 우리는 퍼실테이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촉진자, 퍼실테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심성수련 돕는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단 심성수련 촉진자이신 거예요. 인간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태도의 변화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구조적 경험학습, 쉽게 말하면 T그룹이라고 하는 집단 상담의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구조적 경험학습이 가장 효율성이 높고요. 효율성이 높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심성수련이라는 것도 바로 구조적 경험학습의 한 파트다라는 겁니다. 한 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구를 얼마나 유능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삶의 진로를 바꾸셔도 돼요. 이걸 굉장히 익숙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 되면 프로모델로 나가셔도 돼요. 교육, 공무원 교육이나 산업교육이나 이런 교육 쪽으로 나가서 돈벌이 쪽으로 쓰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기술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궁극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 그 교육의 효과로서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오려면 우선 개체 내에서의 적용이 필요한데 뭐냐면 개체의 요소별적인 접근, 어떤 건 인지적 수준의 접근이고 어떤 건 정서적 수준의 접근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정서적 수준의 접근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심성수련입니다. 인지적 수준의 접근은 인지치료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구조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서 접근을 하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개체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유기체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걸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생산해낸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지만 그건 곧바로 그럼 사랑하는 것은 뭐지? 라는 의문을 만들어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또 다른 변화를 차츰차츰 만들어낸다. 그게 유기체적인 양상입니다. 생로병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생로병사처럼 아, 이걸 하면 우리가 도덕성이 발달하는구나. 그런데 그 도덕성은 또 다른 도덕성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도덕성과 결합해서 창의성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안에서 더 자가 발전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성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하는 셈이냐면 씨앗을 던지는 셈이신 거예요. 씨앗을 던져놓으면 그 씨앗이 개인 안에서 내적으로 발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그 아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변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성수련을 하면서 지금 당장 2시간 안에 어떤 효과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할 때마다 절망스러우실 거예요. 2시간 동안 무슨 효과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이며 경험이며 그것이 차츰차츰 자라면서 내재화되어지고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기분으로 프로그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성수련이란 뭐냐? 심성수련은 뭐냐면 비교적 정서적 요소를 건드리는 구조적 경험학습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경험학습에는 인지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복합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정서적인 쪽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사고, 즉 생각을 건드리는 것과 정서를 건드리는 것 두 가지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효과가 길게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정서적인 요소를 건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영향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개 다 합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 거의가 초기 아동기 때 경험했던 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자마자 갖가지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무서움을 느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을 느끼신 분. 심성수련을 해서 두려움을 망각하셨나? 없으세요? 재미있고 뭔가 신나는 기분을 느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뭘 느끼셨어요? 그냥 신기함? 예? 양복을 안 입으시고 그걸 입어서 좀 다른 색다름을 느끼면서 뭔가 모르지만 신비스러움과 약간의 두려움과 좀 섞일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저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눈에 띄어요. 하나는 딱 주눅듭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딱 들어가요. 한 부류의 분들은 굉장히 재밌나봐요. 쫓아와가지고 자꾸 말을 시키고, 아주 용감한 분은 혹시 배를 들여봐도 되냐고 묻는데. 자, 이 두 사람들은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초기 아동기 때, 내가 초기 아동기 때 내 엄마 아버지는 엄청 큰 사람들이, 그죠? 나는 조그맣고 엄마 아버지 굉장히 크잖아요. 체격차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주로 야단을 많이 맞았던 분들, 비난을 많이 맞았던 분들은 키 크고 등치 큰 사람들만 만나면 거의 주눅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주 온화하게 받아준 사람들, 특히 아빠 배에서 마음껏 뒹굴뒹굴거리고 논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게 나도 모르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신기함과 포근함을 느끼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 무의식 속에 이미 묻어버린 과거의 옛 감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집단하다가 말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긁으려고 손만 들어도 굉장히 두려워요. 맞을까봐. 어떤 분들이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게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겁을 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하루에 5분씩 웃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 5분씩 웃어봐봐야 하루 이틀 사이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열흘을 웃고 한 달을 웃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대부분의 일에 웃음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나 뇌는 바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사람이 왼수로 보이시는 분은 지금부터 석 달만 계속 의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석 달 후에는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에서 사랑과 존경이 뭉클뭉클 솟아남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절대로 못한대요. 그동안 그 인간이 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못한대요. 절대로 못하시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사실이 좋다는 게. 그게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서적 접근을 하는 것은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고, 인지적 접근을 하는 것은 의식을 건드리는 작업이에요. 둘 다 아주 가치롭습니다. 가치롭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걸 건드리면서도 조금 더 막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서를 건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도구를 갈고 닦으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갈고 닦으십니다. 제가 그걸 처음 알았던 건 뭐냐면, 전 심성수련이라는 데 너무나 빠져들어가지고 방학 때 휴일 때는 정신없이 그걸 배우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애들이 봐주더라고요. 봐주는 게 왜 봐주냐 감감해 봤더니 갔다 오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뭔가 철이 드는 것 같고 조금씩 사람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갈고 닦고 이제는 인성개발연구원에서 돕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업 제의가 들어와요. 산업시장에 있는 분이 야, 그 어느 날 프로그램 있는데 같이 안 나가볼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특히 수학교사, 저는 고등학교에서 12년 있었는데 그 12년 있는 동안 고3만 7년을 가르치고 고3 담임을 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 매일 보충 수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교사한테 보충 수업은 또 다른 굉장한 소득원이거든요. 여름방학 때 한 열흘 정도만 노력하면 한 100만 원 생기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나가고 계속 뺀질 걸고 피해 다니고 계속 피해 다니고 대신 다른 수학 선생한테 그 기회를 주니까 다른 수학 선생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죠. 갔다 오면 꼭 술 한잔 사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나가서 딴 데서 더 많이 벌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심성수련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시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제대로 활용할 줄 알 때. 심성수련 프로그램 많이들 아시죠? 몇 개쯤 아세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저도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제법 많이 알고 심성수련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그 순간에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그리고 어떻게 건드려야 가장 좋은 효과가 날지를 차츰차츰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애지간히 바쁜 일 없으시면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자, 이것도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동안 투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커야 돼요. 교육적 결과가 커야 돼요. 그 결과를 크게 하려면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되는 전략적 활동이다. 그런데 심성수련 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 제가 너무 많이 깎아서 죄송하긴 한데 절반 정도들은 거의가 진행자의 역할밖에 안 하세요. 거의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경험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아쉽죠. 근데 현재 심성수련 어떤 시스템은, 자원봉사 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학교에서 느끼죠. 교육 쪽에서 느끼니까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죠. 근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귀함,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학교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심성수련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또 학교별로 차이는 있고 관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2시간 정도를 할애받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4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2시간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전문 상담자가 되기 전에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큰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운동선수들한테 힘을 빼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힘을 빼라, 욕심을 버려라. 이승열이가 자꾸 홈런을 때리다가 요새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는데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욕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면 자꾸 배트가 휘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워본 분들은 코치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어깨에 힘 빼라라는 얘기일 거예요. 어깨에 힘 빼라. 그 얘기가 바로 욕심을 버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나서 프로그램 하는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되는 그 아이들 모두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삶의 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한 명에게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그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명씩이면 여러분들이 몇 년 하는 동안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에 중매만 3번 잘 써도 천당간대요. 그런데 한 번에 한 명씩만 개과천선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천당짜리 아니라 더 좋은 자리 다 보장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번에 들어간 12명에게 씻을 수 없는, 아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겠다.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념은 촉진자가 각 참여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참여자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꼴통을 내가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꼴통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날 꼴통으로 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이건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네 라고 바라보면 그 아이는 이 사람이 날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눈치로 알아요. 그 눈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들이 키워줬죠. 엄마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무섭다 화냈다 하니까 그 밑에서 무사히 살아남으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빠릅니다. 오죽하면 병아리 딱 잡아서 한번 탁 보자마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아. 그걸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알아차릴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닭 병아리 키우는 데와 닭을 잡는 데 쓰려고 데려갔어요. 왜? 닭 보면 알아요. 오죽하면 코미디에서도 척 보면 앱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치가 발달했는데, 눈치가 발달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의사소통 패턴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신용만 해지. 어느 집이나 가보면 달력에다 빨간 줄로 중요 날짜를 동그라미를 쳐놓는다.
그 중요 날짜가 뭐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 날짜 2달 전쯤부터 은근한 암시를 풍깁니다. 요즘 목도리가 설렁해. 현주 엄마가 한 목도리를 보니까 아주 탐나던데 라는 얘기를 2달 전부터 은근히 해요. 왜 해요? 알아차리라고 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알아채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일이네. 뭐 사줄까? 뭐 사줄까를 묻는 것부터 이미 다 김 빠지지. 여자들이 원하는 건 2달 전부터 암시를 했으니까 딱 이벤트처럼 하고 착 내미는 건데,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사줄까? 그래. 뭐 사줄까? 그러면 이미 딱 김이 한 김 빠져가지고 알아서 뭐 그런 거 필요 있나? 알아서.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알아서 사와요. 알아서 사오는 게 딱 내가 원하는 품목과 같으면 100점인데 대체적으로 틀리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주니까. 그러면 이제 말로는 고마워 하면서도 그 다음번엔 5분도 안 돼서 이미 장롱에 탁 틀어박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패턴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가 새겨서 들어라. 네가 새겨서 들어라. 선생님들 저 아무리 봉사활동 하셔도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가. 근데 뭘 그러면 안 되는지 얘기가 없어.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뜯고 생각을 해야 돼. 저 인간이 도대체 우리를 뭐 보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늦게 왔나? 내가 인사를 안 했나? 그걸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우리가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 대신 그 눈치가 이제 자꾸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걸 찍어요. 엉뚱한 걸 찍어. 그러니 오해가 일어나지. 자, 그래서 촉진자가 내가 어떻게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를 그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촉진자의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 하는 에너지로 속해. 에너지의 통합니다. 에너지로 통해요. 인간은 자연이 원하는 자신이 믿는 권위자,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어주는 만큼 자기도 세상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으면 딱 그 믿는 만큼 그 아이들도 세상을 믿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모든 데서 얘기하죠. 믿어라. 믿어라. 교회 다니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비교적 믿음이 크세요. 그죠? 믿음이 깊고 크신데 믿음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얼만큼 되실 것 같으세요? 분명한 건 하여튼 예수님이 보시기엔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산이 옮겨진 걸 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아직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믿는 만큼이 아이가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물은 밥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책을 쓴 일본인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손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전혀 생명이 없는 물에게 보내는 마음도 그 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seem terribly interested in the molecular structure of water and what affects it. Now, water is the most receptive of the four elements. Mr. Emoto thought perhaps it would respond to non-physical events, so he set up a series of studies, applied mental stimuli, and photographed it with a microscope. One sample of water, we drop about 0.5 cc's onto each 50 petri dishes. Then we take those 50 petri dishes and freeze them in a freezer at minus 25 degrees Celsius for about 3 hours. We take those frozen samples into a refrigerator that is set at minus 5 degrees Celsius, where a microscope with a camera is set up. There we take photographs of each of the 50 water drops individually. We first take photographs of water that we did not put any information in. Then we take the water with information to do the same procedure just described. We take those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When we projected the feeling of love and thanks to water, it made the most beautiful crystal. At times like this, I think water is at peace. This first picture is a picture of water from the Fujiwara Dam. And this picture is the same water after receiving a blessing from a Zen Buddhist monk. Now in this next series of pictures, Mr. Emoto printed out words, taped them to bottles of distilled water, and let them out overnight. This first photograph is a picture of the pure distilled water, just the essence of itself. These subsequent photographs, as you can see, are each different. This is the chi of love. And we move along here to thank you. And you can see where he takes that to this bottle here. But if you read Japanese, you already knew that. Mr. Emoto speaks of the thought or intent being the driving force in all of this. The science of how that actually affects the molecules is unknown, except to the water molecules, of course.